뭐라고? 한국이 그 자리를 걷어찼다고? G7이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겠다고.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G7이 먼저 손을 내민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서울에서 날아온 회신 한 줄이 전 세계 외교가의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껍데기 감투에 국민 혈세를 갖다 바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기술에 전부 쏟아붓겠습니다. 구걸해도 시원찮을 판에 회비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한국은 의자째 걷어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창백해진 프랑스 대표가 이건 치욕이다 라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지만 직후 스크린에 뜬 블라인드 데이터 단 한 장의 회의실은 숨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국적을 지우고 감정을 지우고 오직 냉혹한 숫자만으로 세운 서열표. 미국 대표조차 두 눈을 의심하다 결국 고개를 떨구고만 참혹한 현실. 한국이 G7이라는 왕관을 맨바닥에 내동댕이친 진짜 이유를 지금 낱낱이 까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 지하 4층 특별보안구역. 제가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들린 것은 프랑스 대표 로랑 보포르의 거만한 목소리였습니다. 한국 정도면 하청 공장으로 쓸만하죠. 적당히 도장이나 찍어주고 저녁이나 먹으러 갑시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권력을 쥐락펴락한다는 G7 대표들은 최고급 찻잔을 부딪히며 농담 따먹기에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아서 벤스, 과거 G7 시스템의 초기 설계에 참여했던 원로 전략 고문이자 은퇴 후 특별히 소환되어 이 자리에 선 유일한 심판관입니다. 영국 대표 앨리스터 스털링이 저를 보며 이죽거렸습니다. 벤스 고문님, 늦으셨군요. 오늘 안건은 간단합니다. 아시아의 배고픈 손님 한국에게 우리 식탁에 남은 자리를 하나 내어줄지 말지. 당신이 가져온 경제 지표 몇 개만 훑어보고 끝냅시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부품이나 조립해주는 아시아의 작은 하청업체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오만함. 감히 누가 자신들을 심사하겠냐는 근거 없는 신이 밀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묵묵히 걸어가 테이블 중앙에 두꺼운 가죽 가방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쾅하는 파열음과 함께 그들의 비웃음이 멈췄습니다. 다들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안건은 한국의 가입 심사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자격 재심사입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대표 클라우스 베버가 미간을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자격 재심사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 우리는 G7입니다. 역사를 이끌어온 위대한 리더십이 증명된 나라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프로젝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역사와 전통, 무슈 보포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죗값입니다. 반세기 동안 선조들의 유산 위에서 파티를 즐기는 동안 당신들의 공장은 녹슬었고 시민들은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리더라고 착각하다니 애처롭군요. 그래서 오늘 완벽한 재구성을 준비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하지만 국경선도, 나라 이름도 전부 지워진 채 오직 암호 같은 국가 코드만이 빼곡했습니다. 지금부터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자랑스러운 국기도, 역사적 배경 같은 가산점도 전부 떼어버립니다. 오직 냉혹한 현재의 데이터, 돈, 방패, 미래. 이 세 가지 숫자로만 다시 줄을 세우겠습니다. 보포르가 의자를 걷어차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욕입니다. 위대한 프랑스와 영국을 저 이름 모를 신흥국들과 똑같은 링 위에 세우겠다고요. 저는 안경 너머로 흥분한 그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진짜 강대국이라면 계급장을 떼고 붙어도 이겨야 정상 아닙니까? 링 밖으로 비참하게 굴러떨어질까봐 겁이 나시는 거라면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보포르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게 달아올랐지만 누구도 감히 방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왕관이 녹슬어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깬 건 미국 대표 리처드 헤이지였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대신 그 알량한 데이터가 엉터리라면 대가는 톡톡히 치르셔야 할 겁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첫 번째 엔터 키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스크린 위로 50개의 붉고 푸른 막대 그래프들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순위를 뒤바꿨습니다. 첫 번째 축은 돈입니다. 단순한 경제 규모가 아닙니다. 누가 진정으로 세계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있는가? 내일 당장 이 나라가 멈췄을 때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대체 불가능성, 즉 슈퍼을의 지표입니다. 당연히 미국 다음으로 독일이나 일본이 있을 거라 맹신하시겠죠. 수십 초의 끔찍한 기계음 끝에 마침내 그래프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 벙커에는 지진이라도 난 듯 기괴한 정적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최상위권에 있어야 할 유럽 주요국들의 코드는 중위권으로 비참하게 곤두박질쳐 있었고 미국 통계표 바로 아래인 압도적 2위 자리에 정체불명의 코드 하나가 시퍼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컨트리 K. 독일 대표 베버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핏발 선 눈동자가 스크린을 찢어질 듯 노려보았습니다. 이 컨트리 K가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면 인도입니까? 공포에 질린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분명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미지의 국가는 여러분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맹독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나라가 쥐고 있는 목줄의 실체를 확인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회의실을 무겁게 짓누르는 기괴한 침묵 속에서 스크린에 띄워진 붉은색 막대 그래프는 마치 서방 세계의 텅 빈 심장을 겨눈 시퍼런 비수처럼 보였습니다. 1위 미국 컨트리, 2위 정체불명의 컨트리 K, 3위 중국 컨트리 C, 그리고 4위와 5위로 비참하게 밀려난 독일 컨트리 G와 일본 컨트리 G. 세계 경제의 룰을 정하고 호령한다고 자부하던 이 늙은 대륙의 대표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성을 잃고 폭발한 것은 독일 대표 클라우스 베버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이사 출신으로 숫자와 통계의 무결성이라면 그 누구보다 깐깐하게 따지던 그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펜을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통계 조작입니다. 벤스 고문. 우리 위대한 독일이 고작 4위라니요. 게다가 미국 바로 턱 밑에 바짝 붙어있는 저 컨트리 K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 유럽연합 전체의 제조업, 생산량을 다 합쳐도 저 막대 그래프의 절반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떤 미개한 국가의 데이터를 긁어와서 우리를 모욕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계 공학 기술력을 가진 무적의 전차 군단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생수를 여유롭게 한 모금 마신 뒤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 중앙에 우뚝 솟은 돈 항목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베버 대표님,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제가 처음에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익숙하게 보아오던 단순한 덩치 싸움, 즉 명목상의 국내 총생산 순위가 절대 아니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저 둔탁한 몸집만으로 줄을 세우는 과거의 낡은 방식이었다면 냉전 시대의 소련이나 5일 머니를 쥔 중동의 산유국들이 이미 이 비좁은 방의 상석을 꿰차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새롭게 설계한 이 경제 권력 지수의 핵심은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즉, 누군가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진짜 권력이죠. 저는 리모컨을 눌러 4위로 비참하게 밀려난 독일의 세부 데이터를 화면 가득 무자비하게 확대했습니다. 붉은색으로 점철된 끝없는 하락 곡선이 그들의 오만한 뼈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독일은 분명 과거의 훌륭한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정밀한 자동차, 거대한 기계, 첨단 화학, 눈부신 성취였죠. 하지만 냉혹하고 잔인한 현재의 데이터를 마주합시다. 당신들의 긍지였던 주력 산업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거대한 전기차 전원의 쓰나미 앞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값싼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다 가격이 폭등하자 자랑하던 루르 공업지대의 공장 가동률은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베버 대표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들의 거대한 나라에는 구글도, 엔비디아도, TSMC도 없습니다. 미래 산업의 쌀이자 심장이라 불리는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을 스스로 생산해낼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덩치는 산만하지만 그 거대한 몸집을 움직일 뇌와 신경망은 전부 아시아와 미국의 손에 처참하게 쥐어 있습니다. 겉만 화려하게 치장한 채 속부터 썩어 들어가는 늙은 거인. 그게 바로 지금 독일이 받아든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베버 대표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화면에 선명하게 뜬 마이너스 성장률과 치욕적인 기술 종속 데이터 앞에서 끝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영국 대표 앨리스터 스털링과 프랑스 대표 로랑 보포르가 극도의 불쾌함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보포르가 애써 여유로운 척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독일이 탁한 공기를 마시며 제조업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죠. 하지만 벤스 고문, 이 거대한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건 기름 냄새나는 공장 기계만이 아닙니다. 우리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를 보십시오.
전 세계의 뭉칫돈이 미친 듯이 몰려드는 런던의 화려한 금융지표, 파리와 밀라노의 샹젤리제 거리를 가득 채운 명품 브랜드의 폭발적인 매출, 그리고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기꺼이 쏟아붓는 막대한 달러.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진짜 품격이자 흉내낼 수 없는 부의 상징 아닙니까? 공장 굴뚝에서 나는 매연 따위로 우리의 고상한 가치를 평가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의 얄팍한 항변에 저는 참지 못하고 차가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귀족적인 오만함으로 단단히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텅 비어버린 늙은 유럽 대륙의 앙상한 민낯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품격이라 아주 낭만적이고 시적인 단어군요. 무슈 보포르.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 위대한 품격이 진짜 죽음의 위기가 닥쳤던 순간에 여러분 시민들의 목숨을 단 한 명이라도 구해주던가요? 저는 스크린의 화면을 거칠게 전환했습니다. 끔찍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무자비하게 휩쓸었던 팬데믹 당시 마스크 한 장, 산소 호흡기 하나를 스스로 뚝딱 만들어내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수많은 생명을 잃어야 했던 유럽 주요국들의 참담하고 굴욕적인 의료 붕괴 지표가 화면 가득 띄워졌습니다. 망각의 늪에 빠진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드리죠. 국경이 굳게 봉쇄되고 하늘길과 바닷길의 물류가 완전히 마비되었을 때 런던의 그 잘난 파생 금융 상품이 여러분의 이웃을 바이러스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까? 파리의 콧대 높은 수천만 원짜리 가방이 병상에 누워 헐떡이는 환자들에게 맑은 산소를 공급해 주었습니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진짜 생존의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이 오만하게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낱 불소식이에요. 종이 쪼가리와 예쁜 쓰레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보포르의 가식적인 미소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뼈를 부수듯 단호하고 묵직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진짜 부자는 돈을 흥청망청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생산 수단을 쥐고 있는 자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사회를 돌려야 할 첨단 반도체, 바다를 건너 거대한 물자를 실어 나를 LNG 선박, 모두의 스마트폰과 전기차를 숨쉬게 할 배터리. 여러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슬픈 가짜 부자로 전락했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있지만 누군가 멀리서 빵을 구워주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어야 하는 온실 속의 무능한 귀족. 그것이 뼈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 G7의 적나라한 현주소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평생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잘난 긍지와 오만함이 피도 눈물도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의 폭격 앞에서 유리창처럼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힌 영국 대표 스털링이 마른 세수를 연거푸하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세상의 핵심 생산 수단을 블랙홀처럼 몽땅 빨아들인 저 건방진 컨트리 K는 도대체 어떤 괴물이란 말입니까? 우리를 가짜 부자라고 조롱한다면 저들은 진짜 세계의 목줄을 쥐고 뒤흔드는 심장부의 지배자라도 된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컨트리 K의 붉고 강렬한 데이터를 화면 한가운데로 끌어왔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스털링 대표. 이 나라는 땅 파서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지독하게 척박한 영토에서 오직 인간의 피와 땀,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기술력만으로 여러분 모두의 무역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달러를 진공청소기처럼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강대국 미국이 펜을 들고 세상의 큰 그림을 설계한다면 그 복잡한 도면을 현실의 압도적인 물리적 실체로 뚝딱 만들어내는 전 세계 유일의 심장부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이 작은 나라가 분노하여 항구의 문을 걸어 잠그면 구글과 애플의 데이터 센터가 멈춰서고 여러분이 타고 온 전기차가 도로 위에 고철처럼 버려지며 바다를 오가는 전 세계의 물류망이 심장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독일 대표 베버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의 도면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다 물건을 열심히 찍어내는 거대한 하청 공장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대뇌가 아니라 그저 땀 흘리는 손발일 뿐인데 어떻게 감히 그게 우리를 뛰어넘는 권력이 됩니까? 그들은 결국 우리 서방 세계가 돈을 주고 시키는 대로 물건을 납품하는 힘없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의 지독하게 어리석고 순진한 질문에 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 괴물들의 진짜 무서움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대체할 수 있는 흔한 하청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노예지만 감히 지구상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청은 그 자체로 주인을 억압하는 슈퍼을이 됩니다. 그리고 베버 대표님, 이 나라가 단순히 남이 짜놓은 판 안에서 주는 밥이나 먹으며 심부름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서방 세계가 벌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던 두꺼운 철의 장막을 과감하게 찢어발기고 판 전체를 뒤엎어버린 미친 맹수들입니다. 저는 참석자들의 굳은 얼굴을 한 명씩 날카롭게 훑으며 두 번째 가죽 서류철의 단단한 매듭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주 오래전 차가운 냉전의 한복판에서 이 나라의 거대 기업 총수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승부수를 두었던 전설적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중동의 불모지에 맨손으로 뛰어들어 서방의 거대 건설사들이 도망친 사막. 한복판에서 고속도로와 항만을 깔아버린 그 무모하고도 대담한 도전 말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한 거실에서 우아하게 와인잔을 부딪힐 때 이 나라의 사람들은 기꺼이 사선을 넘나들며 세계의 경제 판도를 영원히 비틀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떻게 단순한 부자를 넘어 세계의 숨통을 쥐는 심장부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알량한 상식을 산산조각 낼 진짜 서사를 보여드리죠.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저는 두 번째 가죽 서류철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오래된 기밀문서를 꺼내어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첨단 디스플레이와 현란한 막대 그래프만 쳐다보던 G7 대표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낡은 종이 뭉치로 향했습니다. 과거 냉전의 한복판에서 중동의 사막은 오일 달러로 넘쳐났지만 그 돈을 현실로 바꿔줄 건설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서방의 콧대 높은 건설 기업들은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과 위험한 작업 환경에 질겁하며 잇따라 계약을 파기하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핑계로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베버 대표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세계가 가난한 하청기지라며 멸시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기업가들이 혈혈단신으로 그 타오르는 사막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처럼 안전한 런던의 금융가나 파리의 고급 식당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뚫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맨손으로 고속도로를 깔고 항만을 세우고 정유시설을 지어 올리며 서방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대표 스털링이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런던의 금융수장들은 그 아시아의 건설 노동자들을 향해 무모한 짓이라며 손가락질했죠. 사막에서 돈 벌겠다고 목숨을 거는 멍청한 품팔이꾼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비웃었죠. 저는 스털링의 말을 차갑게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의 대가가 지금 여러분의 목을 어떻게 조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그 미친 결단은 단순한 품팔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방 세계가 도망친 중동의 거대한 오일 달러 시장과 굳게 닫힌 외교의 문을 단숨에 부수고 들어가는 가장 파괴적인 마스터키였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압도적인 배팅으로 컨트리 K는 중동 왕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냈고 막대한 건설과 플랜트 수주를 독식하며 여러분이 짜놓은 판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프로젝터 리모컨을 쥐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흑백의 과거에서 벗어나 피가 튀는 냉혹한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지표가 회의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트리 K의 진짜 DNA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던져주는 도면대로 고분고분 부품이나 조립하는 순진한 심부름꾼이 결코 아닙니다. 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스스로 펜을 들고 거대한 백지 위에 새로운 세계 지도를 직접 그려버리는 무서운 포식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포식자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조용히 갈고 닦은 현재의 성적표를 보십시오. 화면 속에서 거대한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계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기의 대뇌 역할을 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압도적 세계 1위.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며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고부가 가치 LNG, 선박 수주 완전 싹쓸이.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를 걸고 있는 전기차의 심장, 차세대 배터리 공급망 완전 장악. 저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대표를 번갈아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장인 정신을 운운하며 가죽 가방에 예쁜 로고를 박아 넣고 있을 때 이 나라는 여러분의 럭셔리 자동차가
도로 위를 굴러가게 만들 핵심 심장부를 완벽하게 독점했습니다. 미국이 세상의 룰을 만들면 컨트리 K는 그 룰이 작동할 물리적인 실체를 창조합니다. 런던의 금융가에서 아무리 화려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낸들 당장 바다를 건너올 컨트리 K의 LNG 선박이 멈추면 여러분의 도시는 일주일 안에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청의 껍데기를 쓴 주인이자 세계 경제의 목줄을 거머쥔 심장부의 지배자 슈퍼을의 진정한 실체입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오만했던 귀족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가식적인 여유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제국이 사실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공급하는 혈액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철저하게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궁지에 몰린 쥐가 가장 날카롭게 이빨을 드러내듯 프랑스 대표 보포르가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극도의 수치심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좋아, 인정하지. 돈을 긁어 모으는 재주와 공장을 돌리는 악착 같은 생존 본능만큼은 우리가 졌어. 당신 말대로 저들은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움켜쥔 지독한 상인들이야. 하지만 벤스 고문, 당신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군. 보포르는 마치 최후의 반격 카드를 찾아낸 사람처럼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G7의 황금 의자에 앉아있는 진짜 이유는 그깟 돈 때문이 아니야. 우리는 세계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무력을 가진 지배자들이지. 저 컨트리 K가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이 뛰어나면 뭐하나. 스스로 피를 흘리며 국가를 지켜낼 억센 방패 하나 없는 나약한 부자일 뿐이지. 칼을 쥐지 못한 상인은 결국 깡패들의 가장 먹음직스러운 돼지, 저금통에 불과해. 군사력과 실전 경험, 그리고 외교적 억지력.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영역에서 감히 우리 서방의 위대한 군대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텐데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침울했던 영국과 독일 대표의 눈빛에 다시금 신락 같은 안도감과 오만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은 바로 세상을 통제하는 압도적인 화력이었으니까요. 저는 핏대를 세우는 보포르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서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방패라. 무슈 보포르. 당신이 방금 제 입으로 가장 끔찍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군요. 저는 가방에서 가장 두꺼운 피처럼 붉은색 커버가 씌워진 세 번째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두 번째 방패의 데이터는 여러분의 얄팍한 자존심을 긁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척추를 얼어붙게 만들 진정한 공포를 맛볼 준비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피처럼 붉은색 커버가 씌워진 세 번째 서류철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금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방금 전 끔찍한 경제 지표에서 굴욕을 맛본 유럽 대표들의 눈빛에는 그래도 무력만큼은 우리가 이 야만적인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명을 더 어둡게 낮추고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스크린을 두 번째 평가 축인 방패로 전환했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만 이번에 공개될 냉혹한 군사 데이터는 여러분의 남은 자존심이 아니라 뼈저린 공포심을 건드릴 겁니다. 화면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유럽의 위대한 군사 강국들이라 자부하던 나라들의 민낯을 발가벗기는 처참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붕괴한 것은 다름 아닌 영국과 독일이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과 무적의 전차. 군단이라 불렸던 그들의 국방력 지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 구석에 처박힌 영국의 코드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앨리스터 스털링 대표님, 대영 제국의 자랑스러운 후예이신 당신의 척추를 얼어붙게 만들 첫 번째 지표입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영국의 현재 주력 전차 가동률은 처참하게도 40% 미만입니다. 절반 이상의 전차가 고장난 채 창고에서 붉게 녹슬어 가고 있다는 뜻이죠. 더 절망적인 것은 재래식 탄약 비축량입니다. 만약 러시아나 적대국이 지금 당장 재래식 전면전을 걸어온다면 당신들의 텅 빈 무기고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바닥을 드러냅니다. 재래식 화력 기준으로 영국군은 개전 일주일 만에 탄약이 바닥나는 끔찍한 통계입니다. 스털링 대표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더듬거렸습니다. 벤스 고문. 그건 최고 수준의 군사 기밀 사항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그런 수치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겁니까? 저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밀 천만에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적국 정보기관이 다 비웃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일 뿐입니다. 기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로 무능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곧바로 타깃을 바꿔 독일 대표 클라우스 베버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베버 대표님, 독일의 상황은 영국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당신들이 세계 최고의 명품이라 자랑하던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2.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전쟁터에서 전 세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수리할 예비 부품이 턱없이 부족해서 야전에서 고철 덩어리처럼 버려지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전자 장비 탓에 진흙탕 싸움에서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평화로운 유럽의 잔디밭 훈련장에서는 1등일지 몰라도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진짜 전쟁터에서는 참담한 낙제점이었습니다. 베버와 스털링, 두 사람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어도 화면에 뜬 가동률 데이터와 텅 빈 탄약고 수치가 그들의 숨통을 꽉 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잔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이 알량한 평화가 영원할 거라 착각하며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를 만드는 공장의 문을 닫고 기술자들을 쫓아낸 결과 여러분은 스스로의 목숨조차 지킬 힘을 잃어버린 불쌍한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습니다. 그때 침묵을 견디다 못한 프랑스 대표 보포르가 책상을 내리치며 끼어들었습니다. 무례한 언사는 거기까지 하십시오. 우리 유럽의 군사력이 다소 녹슬었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나토라는 거대한 군사 동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압도적인 해구산이 우리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 미국.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차가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회의 내내 팔짱을 끼고 침묵하던 미국 대표 리처드 헤이즈의 미간이 눈에 띄게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슈 보포르. 나토는 결국 미국의 뼈와 살을 깎아 먹으며 피를 빌려 쓰는 거대한 안보 무임승차 동호회일 뿐입니다. 만약 미국이 더 이상 나약하고 살찐 유럽을 위해 자국 청년들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프랑스가, 독일이, 영국이 스스로 총을 들고 국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저 덩치 큰 미국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연명하는 온실 속의 귀족일 뿐입니다. 미국 대표 헤이즈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동조했습니다. 벤스 고문의 말이 100번 맞소. 우리 워싱턴은 언제까지고 스스로 무장할 의지조차 없는 늙은 대륙을 위해 전문학적인 청구서를 대신 내줄 생각이 없소이다. 유럽은 이제 안보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주어야만 존재하는 거대한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미국 대표의 뼈 때리는 일격의 보포르의 턱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방의 방패가 녹슬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저 돈만 밝히는 장사꾼 컨트리 K는 도대체 어떤 대단한 방패를 가졌기에 당신이 이토록 기세등등한 겁니까? 아시아의 작은 하청 국가가 감히 전 세계의 화력을 상대할 수라도 있다는 겁니까? 저는 리모컨의 엔터키를 부서질 듯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단잠에 취해 군살이 찌고 무기고를 텅텅 비우는 동안 아시아의 어느 척박한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중앙에 컨트리 K의 국방 데이터가 떠오르며 거대한 붉은 기둥이 하늘을 뚫을 듯 치솟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실전을 위해 태어난 피비린내 나는 맹수의 이빨을 보여드리죠. 휴전선이라는 거대한 칼날 위에서 7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살기를 내뿜으며 칼을 갈아온 전시국가, 서방 세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기를 미친 듯이 찍어내는 군사력의 블랙홀. 이 지표가 켜지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안일하고 나약하게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거대한 스크린 중앙을 가르고 솟구친 붉은색 막대 그래프는 마치 회의실 바닥을 뚫고 솟아오른 거대한 핏빛 기둥 같았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국방 데이터가 바닥에 껌처럼 납작하게 들러붙어 있는 반면 정체불명의 국가 컨트리 K의 수치는 화면의 천장을 뚫고 나갈 기세로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감돌던 비웃음과 오만함은 이제 완벽한 경악과 원초적인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깍 낀 채 사색이 된 유럽 대표들의 얼굴을 한 명씩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그래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드리죠. 무슈 보포르. 당신은 아까 컨트리 K를 두고
돈만 밝히는 나약한 장사꾼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스스로 피를 흘릴 각오가 없는 칼 없는 상인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당신의 그 알량한 상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전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들은 아직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인 서방 세계 유일의 전시 국가입니다. 프랑스 대표 보포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자비 없이 팩트의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지도를 보십시오. 북쪽에는 핵무기를 손에 쥐고 언제든 미사일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된 미치광이 독재 정권이 이마를 맞대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호시탐탐 패권을 노리며 바다를 삼키려는 거대한 붉은 제국이 버티고 있고, 동쪽에는 과거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잊지 못하고 다시금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세상의 모든 규칙을 무시하는 불곰 같은 강대국이 으르렁거리고 있죠. 이토록 끔찍하고 숨막히는 4대 강국의 틈바구니 한가운데서 이 작은 나라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밤 자신의 뼈를 깎아 시퍼런 칼날을 만들어 왔습니다. 독일 대표 베버가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의 세부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무기 생산량과 무기고의 비축량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저건 일개 국가의 방위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군수 공장 그 자체를 보는 것 같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베버 대표님, 당신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썼군요. 이 나라는 국가 전체가 거대한 병영이자 유기적인 군수 공장입니다. 여러분이 평화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훈련장을 폐쇄하고 무기 공장의 문을 닫을 때 이 나라는 미친 짓을 감행했습니다. 모든 건강한 남성이 20대 초반의 가장 찬란한 시절을 군대에 바칩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은 후에도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40대가 될 때까지 매년 총을 쥐고 진흙밭을 구릅니다. 서방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전 국민의 요새화와 완벽한 총력전 시스템. 그것이 바로 컨트리 K의 진짜 얼굴입니다. 저는 화면에 폴란드 국기와 함께 압도적인 자주포 수출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야만적인 이빨을 드러내며 동유럽의 국경을 유린했을 때 극도의 공포에 질린 폴란드가 가장 먼저 달려가 살려달라고 매달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G7의 맹주인 미국이었습니까? 아니면 전통의 전차군단 독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워싱턴도 베를린도 아닌 이 아시아의 컨트리 K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무기를 주문하면 서류 작업과 복잡한 의회 승인을 거쳐 7년 뒤에나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 주문하면 부품이 없다는 핑계로 언제 납품될지 기약조차 알 수 없죠. 하지만 컨트리 K는 달랐습니다. 저는 영국 대표 스털링의 창백한 얼굴을 향해 한 글자씩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나라는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단 석 달 만에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와 전차 수백 대를 항구에 도열시키고 거대한 수송선에 실어 동유럽으로 보냈습니다. 이른바 로켓 배송급 무기 생산 능력, 자동차를 찍어내던 거대한 스마트 팩토리는 전시 상황을 가정하여 단 며칠 만에 전차를 찍어내는 군수 공장으로 변신하고, 상선을 만들던 세계 1위의 조선소는 곧바로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군사기지로 돌변합니다. 평시에는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 즉시 미사일의 정밀 유도 장치를 만들어내는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전면전을 실시간으로 준비하고 있는 괴물.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청국가라 비웃었던 그 나라의 억센 방패입니다. 회의시라는 이제 반박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완벽한 무기력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돈도 많고 기술도 압도적인 데다 대규모 전면전이 터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독보적인 화력까지 갖춘 완전 무결한 국가. 이 압도적인 지표 앞에서 유럽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던 권력의 지팡이가 한낱 썩은 나뭇가지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이제껏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으로 스크린을 노려보던 미국 대표 리처드 헤이즈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국방부 출신답게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조소, 벤스 고문, 당신의 말이 맞소. K의 재래식 군사력과 무기 생산 능력은 우리 미 펜타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경이적인 수준이요. 솔직히 말해서 지상군 화력과 총력전 대비 태세만 놓고 본다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 미국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적수가 아무도 없다는 걸 인정하겠소. 헤이즈는 테이블 위로 상체를 거칠게 기울이며 저를 향해
매서운 일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벤스 고문, 당신이 지금 이 완벽해 보이는 괴물의 가장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아킬레스건을 일부러 숨기고 있군. 돈이 넘쳐나고 탱크를 산처럼 쌓아두면 뭐하오. 그 잘난 총을 쥐고 방아쇠를 당길 청년들이 아예 태어나지를 않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침울했던 유럽 대표들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헤이즈 대표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비틀어버렸습니다. 출산율 0.6명, 인류 역사상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보다 더 끔찍한 속도로 인구가 증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저 컨트리 K 아니오. 세계적인 언론들조차 국가 소멸의 1호 타자로 지목한 저주받은 땅. 매년 텅 빈 학교가 수백 개씩 문을 닫고 20년 뒤면 공장을 돌릴 젊은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휠체어를 탄 노인들만 거리를 맴돌게 될 거요. 50년 뒤면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소멸할 시한부. 국가에게 어떻게 우리 G7의 영원한 미래와 세계의 질서를 맡긴다는 말이오. 저 나라는 결국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거대한 모래성에 불과하오. 치명적인 약점의 등장. 회의실에는 다시금 유럽 대표들의 안도 섞인 탄성과 비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없는 제국은 결국 멸망한다는 역사의 진리.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 숨막히는 회의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려온 완벽한 질문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눈부신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인구 소멸과 시한부 국가라. 헤이즈 대표님, 역시 미국다운 날카로운 지적이군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이 괴물이 진화하는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멸종의 위기 앞에서 이 나라가 선택한 기적의 탈출구를 보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을 무겁게 짓누르던 침묵을 깨고 제가 입을 열자 궁지에 몰려있던 유럽 대표들의 굳은 얼굴에 일제히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물속에 빠졌다가 구명조끼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대표 로랑 보포르가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대표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벤스 고문. 당신이 아무리 저들의 돈과 탱크를 치켜 세워도 결국 총을 쏠 군인과 공장을 돌릴 노동자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 아닙니까? 인구 구조의 붕괴는 흑사병보다 더 잔인하게 국가의 숨통을 끊어놓는 법입니다. 이민자도 함부로 받지 않는 저 폐쇄적인 국가가 도대체 무슨 수로 50년 뒤의 미래를 기약한단 말입니까? 저 나라는 결국 자기 뼈를 갉아먹으며 스스로 멸망할 거대한 모래성일 뿐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가볍게 내려놓고 여유를 되찾은 보포르의 눈을 서늘하게 마주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무슈 보포르. 당신의 지적대로 컨트리 K의 출산율은 0.6명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전쟁통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수치입니다. 통계학적으로만 본다면 명백한 멸종 위기종이 맞습니다.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군요.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외부에서 값싼 이민자들을 대거 수혈하여 인구수를 억지로 채워넣은 유럽의 늙은 대륙은 지금 그토록 원하시던 완벽한 행복과 번영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 날카로운 반문에 보포르의 입술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자비 없이 유럽의 치부를 거침없이 들춰냈습니다.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끔찍한 인종 갈등과 폭동, 런던 지하철을 툭하면 마비시키는 극심한 이민자 파업 사태, 그리고 베를린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끊이지 않는 증오 범죄들. 여러분은 공장의 기계를 값싸게 돌리기 위해 머릿수만 채우려다 국가, 공동체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끔찍한 사회적 폭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민자를 받아들여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늙은 대륙 유럽의 적나라한 현주소 아닙니까? 저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푸른색의 압도적인 그래프 하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반면 컨트리 K는 여러분과는 완전히 다른 전인 미답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머릿수가 줄어드는 끔찍한 저주를 국가 시스템 전체를 뼈째로 개조하는 강제 진화의 촉매제로 삼아버렸습니다. 화면 중앙에 노동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즉 세계 로봇 밀도 지표가 떠올랐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전 세계 산업용 로봇 밀도 압도적 1위, 2위인 도시 국가 싱가포르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당신들이 뽐내던 기술의 상징 일본과 독일은 저 아래 밑바닥에 초라하게 처박혀 있군요.
여러분이 말도 안 통하는 이민자들을 데려와 싼 값에 위험한 일을 시키려고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이 미친 괴물들은 공장 자체에서 아예 인간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금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불이 꺼진 칠흑 같은 어둠 속의 거대한 공장에서 수만 개의 정밀한 로봇팔들이 24시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파업을 외치는 노조도 없고 병가를 내는 직원도 없으며 골치 아픈 인종 갈등이나 정치적 시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귀해지니 사람 대신 기계를 발명해냈고 그 도끼 어린 생존 본능 덕분에 생산성과 품질은 오히려 무한대의 이민자를 수혈한 여러분을 아득히 앞질러버린 겁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완전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뼈와 살을 깎는 지옥 같은 구조 조정을 국가 스스로 해낸 것입니다. 독일 대표 베버가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내수 시장은 다릅니다. 기계가 물건을 만들 수는 있어도 기계가 물건을 사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물건을 소비해줄 내수 시장이 붕괴할 텐데 아무리 공장을 무인화시킨들 팔 곳이 없으면 결국 파산하는 것 아닙니까? 내수 시장이라. 베버 대표님, 당신은 아직도 컨트리 K를 좁은 영토 안에서 자기들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나약한 나라로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이 나라는 고작 5천만 명의 내수 시장만 보고 장사하는 우물 안개구리가 아닙니다. 저는 화면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문화 영토와 수출 지표를 띄웠습니다. 이들은 5천만 명의 인구로 전 세계 80억 명의 인류를 상대로 물건을 팔고 문화적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들의 춤을 추며 눈물을 흘립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률 상위권을 휩쓰는 드라마, 세계 최대의 음원 차트를 폭격하는 아티스트들. 이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영토는 이미 비좁은 국경선을 아득히 초월한 지 오래입니다. 저는 회의실 테이블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참석자 한 명 한 명의 눈을 찌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머릿수가 줄어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인간의 숫자는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 남은 한 명 한 명의 지독한 밀도와 스펙을 보십시오. 국민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대학 진학률이 70%를 훌쩍 넘어가는 나라. 이공계 엘리트 졸업생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나라. 이 나라는 이제 단단하게 압축된 다이아몬드 같은 국가입니다. 군인 한 명이 첨단 무기를 다루는 특수부대원이고 노동자 한 명이 복잡한 코딩을 짜고 기계를 통제하는 최고급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가죽 가방을 툭 치며 마무리 일격을 날렸습니다. 미국 대표 헤이즈, 당신은 인구 소멸을 흑사병에 비유하며 국가의 멸망을 예언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완전히 다릅니다. 컨트리 K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한 포스트 휴먼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줄어든 빈자리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살인적인 엘리트 교육으로 채워 넣은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국가 모델 말입니다. 자, 돈, 방패, 그리고 미래. 이 세 가지의 냉혹한 렌즈로 세상을 다시 본 기분이 어떠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세계의 질서를 정하는 위대한 식탁의 주인처럼 느껴지십니까? 회의실에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아니, 반박할 의지조차 상실해버린 완벽하고도 무거운 패배감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서구 문명의 우월함이 이름조차 생소한 아시아의 한 국가가 보여준 기적 같은 지표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깬 것은 다시 한번 미국 대표 헤이즈였습니다. 그는 두 손을 들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백기를 들었습니다. 조소, 벤스 고문, 당신의 완벽한 승리요. 당신이 가져온 그 잔인한 데이터는 꽤나 설득력이 있었소. 인정하지. 저 컨트리 K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진화시켜버린 완벽한 괴물이요. 경제, 군사, 기술 모든 면에서 이미 우리 G7의 평균 체급을 아득히 넘어섰다는 걸 부인할 수 없게 되었군. 헤이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향해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숨막히는 블라인드 쇼는 그만합시다. 저 무시무시한 코드 컨트리 K가 어느 나라인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이제 고문 당신의 입으로 직접 그 이름을 확인해 주시죠. 독일도 일본도 무참히 짓밟고 내 조국 미국 바로 밑까지 치고 올라온 저 건방지고도 위대한 괴물의 진짜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으며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훑어보았습니다.
드디어 72시간의 긴장감이 폭발하는 진짜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텔레비전 뉴스에서 매일 그들의 이름을 듣고 있고 여러분의 양복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도로 위를 달리는 여러분의 차 속에 그들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낡은 가면을 벗겨낼 시간입니다. 저는 리모컨의 전원을 끄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극비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진짜 공포는 저 괴물의 이름 따위가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완벽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나라가 도대체 왜 50년 전 우리가 이 귀족 클럽 G7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초대받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흔들리는 그들의 눈동자를 보며 낮고 섬뜩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회의실을 만든 여러분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흑막을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저 거대한 괴물이 지금 우리의 간절한 초대장을 보란 듯이 쓰레기통에 처박았는지 그 소름 끼치는 이유를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대표 리처드 헤이즈의 무거운 항복 선언이 지하 벙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낡은 종이 뭉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극비라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50년의 세월을 품은 묵직한 서류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 낡은 종이에 꽂히는 것을 확인한 저는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갈구하던 그 거대한 괴물의 진짜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텔레비전 뉴스에서 매일 그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든 스마트폰의 심장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여러분의 전기차 속에 그들의 핏물이 흐르고 있죠. 이제 그 알량한 가면을 벗길 시간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짓밟고 전차 군단 독일을 발아래 두었으며 마침내 강대국 미국의 턱 밑까지 칼끝을 들이민 저 괴물 같은 국가의 이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네 글자가 제 입을 빠져나오는 순간 프랑스 대표 로랑 보포르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의자를 뒤로 왈칵 밀치며 비틀거렸습니다. 지금 농담하십니까? 벤스 고문. 저 조그만 아시아의 반도 국가가 우리 프랑스보다, 아니 독일과 일본보다 위라고요. 우리가 샹젤리제 거리에서 예술을 논하고 루이비통을 팔 때 저들은 고장남의 도면이나 베껴서 반도체나 굽던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심장부가 된단 말입니까? 보포르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에 저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도체를 고작이라고 표현하시는 걸 보니 무슈 보포르. 당신은 아직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계시는군요. 21세기의 반도체는 20세기의 석유이자 생명줄입니다. 당신들은 첨단 반도체 없이 미사일 단 한 발도 발사할 수 없고 전투기 한 대도 띄울 수 없습니다. 프랑스가 화려한 가죽 가방을 만들며 예술에 취해 있을 때 대한민국은 세상을 굴러가게 만드는 거대한 인공지능의 뇌를 창조했습니다. 그 지독한 집념의 차이가 오늘 당신들을 늙은 대륙의 박물관 유물로 전락시킨 겁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극비 문서를 손끝으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진정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진짜 공포는 저들의 경이적인 순위가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위대한 나라가 도대체 왜 반세기 전 우리가 이 G7이라는 귀족 클럽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초대장 한 장 받지 못한 채 철저하게 문전박대를 당했느냐는 것입니다. 독일 대표 베버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야 당시 한국은 너무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1인당 국민 소득도 형편없었고 무엇보다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고상한 가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개발 도상국이었으니까요. 기준에 미달했으니 당연히 배제된 것 아닙니까? 기준이라 참으로 편리하고 위선적인 변명이군요. 베버 대표님, 저는 서류의 첫 페이지를 거칠게 넘겼습니다. 프랑스 랑부의 성에서 열렸던 이 귀족 클럽의 시초가 된 첫 번째 정상회담. 당시 막내 실무진으로 참석했던 젊은 날에 제가 직접 타자기로 쳤던 회의록 원본입니다. 당시 멤버를 선정하던 진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경제 규모, 민주주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그저 외부 언론에 떠벌리기 위한 그럴싸한 포장지였을 뿐입니다. 진짜 기준은 단 3가지였습니다. 첫째, 백인 국가인가. 둘째,
기독교 문화권인가? 셋째, 우리말을 잘 듣는 고분고분한 체제인가?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믿어온 자유와 평등이라는 서방 세계의 위선적인 가면이 내부 고발자의 입을 통해 무참히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덩치로만 따지면 당시에도 막강했던 중동의 산유국들이나 아시아의 잠룡들이 들어와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그 당시 우리는 그들을 그저 값싼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영원한 하청 기지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장에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며 영원히 우리 발밑에서 복종할 거라고 맹신했죠. 우리가 그들을 야멸차게 쫓아냈을 때 그들이 뒤돌아서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그 뼈아픈 역사의 역전을 회의실 한가운데로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지와 연금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낮잠을 자는 동안 대한민국은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칼을 갈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흙을 파먹으면서도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고 서방의 엔지니어들이 퇴근 후 파티를 즐길 때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불 꺼진 공장을 돌리고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핵심 기술의 전수를 거부하며 문을 닫아 걸 때마다 그들은 기어코 담을 넘고 벽을 부수며 독자적인 기술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가 문전박대했던 그 가난한 하청 국가가 이제는 우리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슈퍼의리자 가장 강력한 채권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 대표 헤이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인정하오. 벤스 고문. 반세기 전 우리의 오만이 가장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군. 당신 말대로 이제 우리는 기술, 안보, 공급망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에 철저하게 빚을 지고 있소. 저들의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 펜타곤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마비되고 저들의 배터리가 없으면 거대한 전기차 시장이 멈춰선다는 건 나도 잘 아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자존심을 굽히고 아시아 국가 최초로 그들에게 정식 합류 초대장을 보낸 것 아니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그들을 우리 식탁의 동등한 주인이자 형제로 받아들이겠다는 우리의 숭고한 결단이었소. 헤이즈는 마치 그 초대장이 대단한 시에라도 되는 양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영국 대표 스털링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G7의 정식 멤버가 된다는 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꿈꾸는 최고의 명예 아닙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높아진 국격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찬란한 대관식이 될 테니 당장 비행기를 타고 제네바로 날아오고 싶어 안달이 났을 겁니다. 그들의 구제불능인 오만함에 저는 마침내 소리내어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멍청한 착각이었으니까요. 시기라. 스털링 대표님, 당신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세계의 룰을 정하는 황제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군요. 제가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직전 서울의 정부 고위 관료와 직접 나눈 통화 내용을 들려드려야 비로소 그 알량한 환상에서 깨어나실 것 같군요.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테이블을 탁탁 치며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서울의 대답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당신들이 위대한 숭고한 결단이라 착각하며 보낸 그 황금 초대장. 서울에서는 단 한 줄의 잡이 없는 거절 전문으로 화답했습니다. 실속 없는 감투에 쓸 돈은 없습니다. 그 회비로 우리 기술에나 더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거절이라고요. 감히 우리 G7의 초대를 걷어찼단 말입니까? 보포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완벽하게 걷어찼습니다. 무슈 보포르. 당신들은 착각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면 그들이 감지덕지하며 달려와 회비를 내고 굽신거릴 줄 알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셈법은 당신들처럼 허영심에 찌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독하게 차갑고 실용적입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그들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최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굳이 늙고 병들어가는 여러분의 귀족 클럽에 비싼 회비를 내고 들어가서 얻을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그 알량한 명예 하나뿐입니다. 반면 잃을 것은 너무나도 많죠. G7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은 아세안, 중동, 남미 등 자신들이 치열하게 개척해 놓은 거대한 글로벌 사우스 시장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빚어야 합니다. 명분 때문에 실리를 포기하는 멍청한 짓을 생존 본능 하나로 세계 정상급을 찍은 저 괴물들이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당신들의 G7은 영광스러운 목표가 아니라 그저 거래하기 좋은 여러 개의 시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하 벙커에는 이제 절망조차 사치라는 듯 무덤 같은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황금 왕관을 내밀며 시혜를 베풀려던 귀족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거리에 앉은 거지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철저하게 붕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챙겨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서울의 관료에게 마지막으로 초대에 대한 의향을 물었을 때 그가 남긴 말을 전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누군가의 초대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G7이 저희의 청구서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지켜볼 뿐입니다. 저희는 실속 없는 감투는 사양하거든요.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들은 이미 계산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계산서를 받아들여야 할 쪽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50년 된 낡은 간판을 억지로 유지하시려면 앞으로 아주 비싼 피와 땀을 치르셔야 할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는 굳게 닫혀있던 지하 벙커의 철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제네바의 바람이 밀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오만했던 귀족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제가 떠나는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2시간 전 제네바의 밀실에서 벌어진 아서 벤스 고문의 폭로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 세계 1위, 전 세계 자주포 수출 60% 장악. 이 차가운 숫자들 뒤에는 아무도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밤을 새워가며 불 꺼진 공장을 지켰던 기술자들과 피땀 흘려 기술을 독자 개발해야 했던 사람들의 눈물겨운 서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콧대 높던 미국의 리처드 헤이즈 대표조차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정하오. 저 나라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진화시켜 버린 완벽한 괴물이오. 가난한 하청 국가에서 세계의 심장부를 움켜쥔 지배자로.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만했던 낡은 귀족들의 초대장을 단호하게 던져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깎아내리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대한민국의 체급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증명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